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자기 돌봄이란 책 3부와 4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부의 제목이 보면 나를 어루만져 준 것은 바로 내 손이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품어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타이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은 평생 타인의 눈 속에서 살다 간다라는 말이 있다. 빈방에 홀로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스스로를 제약하는 우리들이다. 우리의 수많은 상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진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나와 너, 분리된 둘 사이에서 우리는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너의 투사된 거짓 나로 살아간다. 타인의 눈에 비친 부족하고 무가치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완전한 나로 살아가면 두렵지 않다. 더 이상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엊그제 이제 친구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것 같다. 아하.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네. 비싼 차, 큰 차, 네, 좋은 맞아요. 차를 선호하는데, 네. 그냥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용적인 차, 네네. 자기네한테 맞는 차,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그렇게 뭐 막 허세를 좀 부리는 것 같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아는 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계속 작은 차를 끌고 다니셨죠? 끌고 다니셨죠. 네네. 일본에도 보면 경차, 소형차가 많잖아요. 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티볼린가를 사가지고 딱 이제 회사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회사 중역이었어요. 네. 딱 갔는데 당신 차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왜소해서 처음에는 일본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면 이게 지금 좀 어렵겠더래. 이게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차를 자기 따님인가한테 주고 네. 다시 큰 차를 샀대요? 사셨대요. 네.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타인의 눈 속에서 살아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시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스웨덴에서 1년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가 첫 번째 끌고 다닌 차가 모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무슨 이제 모임이 있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갔더니 네. 그 벨보이라 그러시나요? 구차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가서 대라고.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저도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죠. 근데 사실 저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모닝 타고 다니니까, 얘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네, 또, 네. 옷차림 뭐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어째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개념 별로 이렇게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뭐 외부에서 이렇게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진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재밌죠. 네. 또한 이 3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회복해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네. 타인의 눈에 갇혀 상처받고 분노하는 작은 나를 지금 여기로 불러와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용서하는 과정을 담았다. 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실한 자기 연민은 어리숙하고 모자란 자기를 용서하고 나의 상처 원인 제공자라고 믿는 타인에게도 마음을 열게 한다. 바로 용서다.
하지만 용서는 처음부터 타인의 잘못을 절대적으로 허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가 아닌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영화? 그 전도연 씨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미량. 거짓말이야. 네. 용서를 강요하죠. 네, 용서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아니다. 네, 그럼요. 일단 정말 자기 안에서 그 감정들과 그 마음의 해소가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되는 과정이고, 또한 여기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가 평생을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용서하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그쵸.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이제 자기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직 덜 성숙했다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오늘 아마 이제 용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6장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목이 만들어진 타인과 영화 찍기를 그만두라.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제목이? 만들어진 타인과 예, 영화 찍기. 예. 이 영화 찍기. 타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만들어 놓고 이제 영화를 계속 찍으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나에게 아직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서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야 용서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서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용서하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그저 용납하거나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의 나쁜 행위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를 내 안에서 놓아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똑같은 상처가 다시 저질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결심하겠다는 의지다. 나의 주도적인 행동이 담겨야만 진짜 용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서란 단지 용납이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용서는 절대 강요할 수 없다. 섣부른 용서는 자기 기만, 회피, 자기 부정일 뿐이다. 만약 용서로 나가지 못하고 배신이나 분노의 감정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용서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가슴을 밝히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일으켜 신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 자리에 용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왜요? 네.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아, 용서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어가는 과정, 네네.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다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서? 용서,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교인들이 와서 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왜 용서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마음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괜찮대요. 그러면 네, 근데 왜 용서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용서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건 맞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건 짜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건 표출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야지 용서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정말 저희 이제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편안해 하시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이야기인 게 교회에서 저희도 이제 뭐 가르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해라. 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놓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먼저 자꾸만 들어가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행간을 사실은 잘 못 읽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행간 이제 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용서하는 거는 그죠. 중요하지만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량 같은 영화가 나와서 또 이제 욕 먹었잖아요. 욕 먹고 막 그랬는데 네. 그거죠. 용서는 진짜 주도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게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예전에 설교할 때 썼는데 두 손을 꽉 쥐고 힘을 꽉 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쥐고서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노의 감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에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그럼 이제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라.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그러는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네네네. 이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말이야 맞지. 맞죠.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내 네, 마음대로 네. 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마음은 내 마음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라든지 억울한 감정 이것들을 풀어놓고 내 자신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좀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권사님이 내가 정말 열받는데 용서 안 해도 되냐. 그건 거죠. 맞아요. 이게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쵸. 근데, 용서는 나중에 될 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일단은 자기의 감정을 좀 봐주고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맞아요. 몇 가지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부분이 나 자신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용서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체고 내 상대편은 대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어. 그래서 용서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용서가 사실은 제일 쉽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너 때문이야는 우리한테 되게 편안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는 되게 편안한 이야기라서 타인에 대한 용서는 1차적인 용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이 뭐 이제 잘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경우에는 정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는 양측의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더 나쁘고 덜 나쁘고는 있는 것 같기는 그 차이겠죠? 해요. 예, 그 차이 정도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타인에 대한 용서는 이제 1차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근데 요거를 돌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진짜 나에 대한 용서인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용서. 나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그랬을 때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내가 타인하고 관계성 속에서 저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나하고 맞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뭐 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뭐 어떤 재반 상황을 줬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그거의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 나죠. 나. 그러니까요.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은 다 옳다. 왜냐면 근데 이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면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틀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틀 자체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틀 자체를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 용서해야 돼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그것도 되게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용서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볼 때 되게 누구나 자기는 좀 성스럽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전히 감정 처리를 미숙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덜 성숙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 싫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미숙하다 생각하는데 네. 불편한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나이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성숙한 거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 자기 용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이제 다른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경계선 넘어오기가 되게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이잖아요. 뭐 이제 뭐 언제든 전화를 해야 되고 언제든 뭐 만나드려야 되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처음 한 달, 두 달, 세 달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저는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10년을 쭉 연결해 왔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뭐 안 찾아간다거나. 그럼 이제 상대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저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저래? 나를 왜 배려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함부로 침범할 수 있게 내가 여지를 줬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내 잘못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그런 상황이면 아니 그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게 1차적인 반응인 거죠. 네. 근데 2차적인 반응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친구 집에 밤늦게 놀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가면 안 되죠. 저희 집도 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는 이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이 엄마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남의 집에서 자고 와도 된대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아이를 이렇게 가둬서 키워야죠. 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누가 자기 집에 늦게 와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남의 집에 늦게 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왜냐면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만의 틀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밤늦게 남의 집에 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늦게 그쵸. 남의 집에 안 가는 것도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 다음 내가 받은 교육에 따라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틀을 벗어나면 저 사람은 안 그쵸.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틀에서 이게 좀 함부로 나한테 대해진다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야.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여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지. 왜 여지를 두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리냐. 네.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살다 보니까 또 모든 것이 나는 이게 꼭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좀 약간 회색지대? 네네. 예, 그런 것들의 여지를 좀 이렇게 남겨두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편하죠. 그리고 또 여백이 또 필요하기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색깔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뭐 받아온 교육이 이런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지겠어요? 그쵸.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살아온 틀하고 다른 사람을 평생 우리는 못 받아들이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여백의 공간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용서라는 건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회색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색지대보다는
여백이 더 좋겠네요. 네네. 회색지대는 이제 불편하실 텐데 명확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탁 부러지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둔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회색지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백인 거예요? 근데 회색지대보다는 제가 보기에 여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부터는 회색지대 대신 여백이라는 좀 표현을 써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용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정말 지나치게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빡빡하게 구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적전성. 네. 혹시 6장에서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그 용서의 이제 두 번의 이제 함정에 대해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꾸 나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세요? 좀 찌질해 보여서 그 말하기 저 되게 싫어했어요. 그죠. 찌질해 보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또 전문성도 없어 보이고, 또 약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감정들 자체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용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상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나쁜 사람이야가 되는데 상처라는 건 타인이 주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내가 다 내 끌어당기는 거예요.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떤 부분이 맞아가지고 그 상처를 끌어당기는 건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타인에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여지를 줬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기억을 하면 사실 용서까지는 어쩌면 안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뭐 상하 관계가 된다든지 회사에 뭐 아니면 뭐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굳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호호포노포노라는 개념에서 네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처음에는 왜 내 책임이야?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이제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이해는 가기 시작해서 이제 머리로는 이게 좀 뭐 발생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책임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머리로는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걸 딱 맞부딪히면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머리로는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의식적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막 퍼붓는 네.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긴 하세요. 누구나 다 이제 딱 내가 상처받았다. 상처 물론 내가 끌어당기는 건 하지만 상처받았다. 화가 나고 너 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수순은 상처받고 두 번째 수순은 상대한테 마구 욕을 퍼부어대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그 감정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제 욕했구나라고 할 때 뭐 길면 한 몇십 년까지 가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상대방의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내 거예요. 물론 이제 책임이었구나. 통찰이 조금 있어야지 가능하긴 한 부분인데 이게 용서의 진짜 참 수순인 거죠. 누구나 다 이제 근데 본능적으로 자기 책임 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 비난을 막 한참 해요.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어떤 역동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는 건 중요하기는 하죠. 그치는 게 아니라 비난해서. 일단 하여튼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네네. 자신을 좀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